안녕하십니까, 임영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러시아를 무에서 유로 바꿔놓은 인물입니다. 러시아를 제국으로 끌어올리며 유럽의 판도까지 뒤흔든 사람이죠. 지구영전,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인공의 초상화인데요. 이 초상화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주인공이 특히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대포와 바다입니다. 내륙 변방에 머물던 러시아를 바다로 이끌고 또 대포, 즉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유럽 강국들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만든 인물입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는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이자 오늘의 주인공이 직접 만든 도시인데요. 주인공은 러시아가 더 이상 고립된 내륙 국가가 아니라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나가는 길에 새 도시를 만들고 이곳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 새로운 수도로 삼은 거죠. 즉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주인공의 꿈과 야망이 그대로 담긴 도시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를 완전히 새 시대로 이끈 인물이자 러시아를 단숨에 제국의 반열에 올려세우고 유럽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서게 만든 오늘의 영웅, 강력한 추진력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러시아를 창조한 인물, 그가 바로 오늘의 지구영전의 주인공입니다. 지구영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표트르 대제입니다. 표트르는 로마노프 왕조의 제4대 차르이자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을 황제, 임페라토르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약 21년에 걸친 대북방전쟁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러시아가 발트해로 나아갈 길을 열었고, 이를 통해서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의 대열로 끌어올렸던 황제입니다. 또 교육, 군사, 행정, 문화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근대화 계획을 추진했죠. 이렇게 해서 낙후되었던 러시아의 국가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솔직히 러시아는 거의 한 급 낮은 나라로 취급했었는데 표트르 이후에 러시아는 이제 유럽과 맞먹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이전, 표트르 이후의 러시아는 다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원래 러시아 군주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서 유래된 말이죠. 짜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표트르는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칭호까지 유럽식 황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표트르 이름 뒤에는 대제, 즉 위대한 황제라는 칭호가 따라붙습니다. 평생을 걸쳐 인생을 바쳐 나라 수준 자체를 바꿔놓은 군주에게만 주는 칭호인데요. 러시아 역사에서 대제 칭호를 얻은 군주는 단 2명뿐입니다. 바로 예카테리나 2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표트르 1세입니다. 칭호만 들어도 표트르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평가를 받는 인물인지 감이 오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대한 군주 같지만 표트르 대제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살린 위대한 개혁군주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전통을 무너뜨린 폭군이었다고 말합니다. 영웅인가? 아니면 러시아를 뒤흔든 파괴자인가? 표트르 대제의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트르 대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표트르와 대북방전쟁에서 치열하게 맞섰던 인물입니다. 스웨덴의 국왕 칼 12세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전쟁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인물로 덴마크, 러시아, 폴란드 연합군을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유럽이 인정한 전략가라고 불렀죠. 하지만 폴타바 전투에서 러시아가 승리.
표트르에게 패배의 쓴맛을 보며 이후 세력이 급속히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다음 인물은 표트르에게 가장 아픈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의 아들 황태자 알렉세이입니다. 정통 러시아파와 성직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합법적 후계자였지만 아버지의 거센 서구화 개혁에 끝내 적응하지 못했고 표트르와 극심한 갈등을 맺는 인물인데요. 개혁에 반대한 아들이자 아버지의 개혁이 만든 희생자였던 셈이죠. 마지막은 어린 표트르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복 누나인 소피아 알렉세이브나입니다. 소피아는 차르 알렉세이의 첫 번째 왕비 소생으로 어린 표트르 대신에 러시아의 실권을 잡은 인물입니다. 서구식 개혁보다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했던 인물이었고 표트르와는 러시아의 미래 방향, 러시아의 권력을 두고 맞섰던 정치적 라이벌이었죠. 이 세 사람 중 누구는 표트르를 더 강한 군주로 만들었고 누구는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들과 얽힌 표트르의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표트르의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표트르는 어떤 선택을 하며 러시아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표트르의 성장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평탄한 길을 약속받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17세기의 러시아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였죠. 국가체제는 낙후되어 있고 귀족 간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7세기 러시아는 겉보기에는 광대한 영토와 절대의 권력을 가진 짜르 국가였지만 실상은 서유럽과 비교해서 정치, 군사, 문화 전반에서 심각하게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비잔틴 제국을 이은 동방 종교의 계승자이며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외부 문화와 사상을 경계합니다. 보수적 전통, 관습이 강하게 고착되어서 개혁이라고 그러면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저항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국가 체제는 비효율적이고 낙후됐고 왕실과 귀족 중심의 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 분리나 근대적 행정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죠. 이 러시아 역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이런 권력이 있다. 그럼 연상이 딱 돼요. 아, 뭐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처리하겠구나. 근데 러시아는 너무 넓잖아. 그러니까 무지하게 권력이 강해. 그런데 이거 해 그러면 저 끝에까지 안 먹혀요. 그 아예 안 먹히냐. 먹히는 건 먹히고 안 먹히는 건 안 먹혀. 요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다른 나라 역사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러시아는 중앙이 굉장히 강하고 지방도 말을 잘 듣는데 듣는 것만 들어요. 중앙 권력이 지역까지 미치기는 미치는데 그 내용이 디테일까지 먹히지 않아요. 통치의 강도는 굉장히 강한데 관리 능력은 이걸 취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뭐 좀 달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국가라는 것에 대한 이상이 여전히 동로마의 계승이라는 종교적, 문화적 명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성이 강하니까 천문학, 과학, 지도, 조선, 군사기술 등 실용 분야에서는 유럽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내부적으로는 짜르 바로 아래 위치한 최상위 귀족층인 보야르의 세력이 강해서 짜르의 권위는 절대적임에도 실질적 정치는 파벌과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통 보야르는 전통과 특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평생 개혁을 밀어붙인 표트르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수염 강제 면도 또는 서양식 복장 도입, 능력 중심 승진 제도, 수도 이전 명령 등은 보야르들의 권위와 정체성을 흔들었고 표트르의 개혁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세력 역시 보야르였습니다. 후에 알렉사이 황태자 사건에서도 보야르 세력이 깊게 연관될 정도로 두 세력의 대립은 러시아 근대화 과정에서 핵심 갈등 축이었어요. 표트르는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 갈등 속에 휩쓸립니다.
왜냐? 표트르가 둘째 부인의 소생이에요. 표트르는 짜르 알렉세이의 둘째 부인이었던 나탈리아한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나탈리아가 집안도 좋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러시아 짜르 체제는 절대 군주제로 짜르는 국가와 교회의 최고 권위를 동시에 가진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 종교, 군사권을 모두 쥔 전제 군주였기 때문에 누가 짜르의 자리에 오르느냐는 러시아 전체의 권력 판도를 뒤흔드는 문제였어요. 문제는 표트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왕실 내부에는 치열한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왕비의 아들들과 두 번째 왕비의 아들인 표트르 대제 측이 맞서는 구도가 벌어집니다. 이 갈등은 표트르 대제 이후에도 러시아 궁정을 뒤흔드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표트르의 아버지 알렉세이의 첫 번째 아내 마리아는 집안도 좋았어요. 밀로슬라프스키 집안이라는 세력과 둘째 아내인 나탈리아의 나리시키나 세력이 왕실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물론 둘째 부인이 이게 많이 불리했죠. 근데 러시아는 좀 특이해가지고요. 결혼을 할 때 진짜 A급 귀족하고는 결혼을 안 해요.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인데 정통 귀족들의 판도를 흔들어 놓게 되니까 조금 낮은 쪽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공주 나이 결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요즘 말로 외척 권력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공주로 태어나면 평생 홀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결혼은 안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재산, 대우 이런 건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왕비 집안이 다 대단한 집안은 아닌데 이 표트르의 어머니 나탈리아 집안은 그 중에서도 더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부인 파인 밀로슬라브스키 가문은 전통과 귀족 중심의 보수 권력 유지를 원했고요. 나리시키나 가문은 뭐 어차피 가진 거 없으니까 개혁과 서유럽 영향력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미 표트르가 왕이 되기 전에 사실은 이미 갈등은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통 러시아와 개혁이라는 갈등이 이미 벌어지고는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짜르 알렉세이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짜르 알렉세이가 죽자 첫 번째 부인의 장남이었던 표트르 3세가 즉위합니다. 표트르 대제 아닙니다. 표트르 3세가 즉위하는데 이 사람은 병약했고 조정 운영은 사실상 나리시키나 측근인 아르타몬 마트베예프가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 조정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어요. 왜? 왕이 아무래도 좀 이게 오래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주인공 표트르 대제는 태어나자마자 이 권력 갈등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정치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1670년에서 80년대 모스크바 궁정은 정통성, 혈통, 파벌, 종교 해석까지 동원된 파벌 싸움이 이어지게 돼요. 나리시키나 가문이 실세였던 시기도 잠깐이었고요. 다시 밀로슬라프스키 세력이 반격하면서 표트르와 그의 가문은 점차 정치 중립에서 밀려나 왕족이지만 조정의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기에 표트르에게 궁정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왕족 신분임에도 모스크바 중심 정치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나이도 엄청 어렸거든요. 외곽에서 성장하는 경험은 어린 표트르에게 권력은 안정적이지 않다, 정통성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감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표트르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궁정의 중심에서 자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성장 환경이 표트르를 다른 짜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표트르가 어린 나이에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10살 나이에 어린아이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참혹했던 1682년의 궁정 쿠데타 사건입니다. (1682년) 병약했던 짜르 표트르 3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왕실은 첫 번째 왕비층 밀로슬라브스키 가문과 둘째 왕비층 나리시키나 가문의 갈등이 이제 극도로 달하게 되는데, 왕위는 혈통상의 순서로 보면은 밀로슬라브스키 가문인 이반 5세에게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반 5세는 이게 좀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통치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좀 그런 정서적 나약함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정신질환 수준이었는지는 판단을 못 하는데, 뭐 일설에는 정신박약 수준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리시키나 측은 어린 표트르를 짜르로 세우려고 했어요. 두 가문의 대립은 러시아 전국 전체를 흔드는 폭발 직전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러자 표트르의 즉위 문제는 단순한 가족사 문제가 아니고 귀족, 종교, 군대까지 얽힌 이제 전력 권력 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충격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바로 표트르 지지파가 이반 5세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지금도 그런데요, 거짓말이 정말을 이겨요. 사람들이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싶을 때는 자극적인 내용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 소문은 번개처럼 궁정 전체에 퍼졌고 여기에 분노하고 대응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근위대인 스트렐치였습니다. 이 스트렐치는 특별한 부대인데 그냥 옛날 로마 근위대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짜르와 왕실을 보호하는 정예 부대이기도 하지만 짜르의 직할 부대여가지고 로마 근위대처럼 누가 황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뭔가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누가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황제를 선택하자. 그러면 우리의 특권도 최고 아니냐.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바로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분노한 스트렐치가 밀로슬라브스키 편에 서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왕궁이 있는 크레물린으로 들이닥친 그들은 이제 한번 칼을 뽑으니까 제정신 아니잖아요.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표트르의 삼촌, 측근 약 40여 명을 끌어내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당시 표트르는 겨우 10살이었는데 자기 친척들이 그냥 토막나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어야 했습니다. 표트르는 피로 물든 궁정과 공포 속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쿠데타의 결과로 1682년 16살의 이복형 이반 5세와 10살의 표트르 1세가 동시에 즉위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짜르가 2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둘 다 권력은 없다는 거지. 실제 권력은 소피아가 뒤에서 섭정으로 이제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반 5세는 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표트르는 건강하고 똑똑하긴 한데 국정을 잡기에는 너무 어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누나인 소피아 공주가 표트르가 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 정무를 맡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문정왕후처럼 협정이 됩니다. 이렇게 짜르가 둘이 되니까 1682년에서 84년까지 이 궁전에 있던 장인들이 왕권을 상징하는 온갖 것들을 만드는데 다 이걸 이익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도 두 왕자가 나란히 앉아야 돼요. 더 웃기는 건 그 뒤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 뒤에 앉은 소피아가 이반과 표트르에게 대답하고 뭐 말하는 걸 다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 권력은 소피아에게 있었고 표트르는 왕이지만 허수아비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어린 표트르는 이 피해 쿠데타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첫째, 권력 공백의 위험입니다. 왕권이 약해지는 순간 귀족과 무장 세력이 얼마든지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걸 왜 못 깨닫냐고요? 의외로 왕들이 이거 못 깨닫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냥 권력인 거야. 제가 왜 나한테 죽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가 자기 권력의 그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트르가 이런 왕권과 권력의 메커니즘을 어릴 때 봤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고, 이후에 표트르가 굉장히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앞으로 이야기할 즐거운 행동들을 막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메커니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둘째, 이것도 연결선상에 있는데 군대 장악의 중요성입니다. 왕을 지켜야 할 근위대 스트렐치가 오히려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혈통이나 명분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표트르가 서구식 군제개혁, 해군 창설, 중앙집권 강화로 이어지는 정책의 결정적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국방 강화하다 보면 자기 권력 빼앗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대는 강화 안 하고 자기 권력만 강화해요. 그런데 표트르는 두 개를 다 하거든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거 보고 뭔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건 나중 얘기고 당장은 이제 비참했죠. 공동 황제가 되긴 했지만 권력의 주가 첫째 어머니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트르와 표트르의 모친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은 표트르는 프레오브 라젠스코아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사실상 추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실제 권력은 소피아와 이반이 가져가고 왕은 저쪽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소피아의 집정은 무려 7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표트르가 모스크바의 궁정에서 떠나 지방에서 보내게 됐던 시간은 어찌 보면 표트르에게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치 반란 이후에 표트르와 그의 어머니 나탈리아는 모스크바 권력 중심에서 멀어진 프레브 오브 라젠스코이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궁정 의례와 권위가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었죠. 표트르는 이미 왕이었지만 왕실 예법, 복장 이런 거 다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실험하고 놀고 체험하면서 자기 중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궁전 안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로운 활동들이 가능했으며 이것이 표트르에게 전통의 틀 밖에서 사고하는 습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게 왕이 되기 전에 민간에서 자유롭게 살아보는 사람은 있는데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표트르는 귀족 가문 자제들과 함께 직접 무기를 만들고 장난감 요새를 만들고 모의 전투를 벌이는 등 능동적인 놀이,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게 안 돼가지고 우리 책 빼가지고 책으로 성 쌓고 그러다가 우리 또 이렇게 보시고 이놈이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책 사주니까 책 갖고 장난감을 만들어 오지게 혼났다. 여기서 재밌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 표트르는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조직했어요. 과연 무엇을 조직했을까요? 바로 어린이 군대입니다. 이게 단순 놀이가 아니라 실제 군사훈련을 모방한 실험장이었습니다. 표트르는 부대 편성, 지휘체계, 진영훈련, 명령 전달, 공격, 수비 전술 등을 직접 시도하며 장교처럼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부럽다. 나는 저걸 종이에다 그려가면서 했어. 주변 어른들은 대수롭지 않게 보았지만 이 경험은 어린 표트르에게 군대 운영과 지휘 경험을 일찍 체득하게 했습니다. 이 어린이 군대 놀이는 후에 정규 근위연대의 원형이 됩니다. 표트르는 모스크바 근처에 있던 독일인 거주지를 자주 찾았습니다. 이게 독일인 거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럽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외국 상인, 기술자, 장교들을 만났고요. 러시아에서 보기 힘든 서양식 문화가 숨쉬는 공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러시아 귀족들이 중요시하던 격식이나 예법보다 자유로운 대화와 실용적인 기술, 활기찬 분위기가 더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곳이었죠. 표트르는 이곳에서 서양식 옷차림, 음식, 음악, 사교 문화, 무기와 기술, 배 만드는 이야기까지 책으로는 접할 수 없던 살아있는 유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서양 사람들이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토론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그것은 러시아 궁정의 답답하고 폐쇄적인 분위기와 더욱더 대조가 되었죠.
이 경험은 표트르에게 단순히 서양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러시아도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게 만드는 결정적인 경험이 됩니다. 표트르는 약 16세 무렵에 이즈마일로보 영지라는 곳의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영국산 소형 범선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걸 자신이 직접 수리해서 인근강에 띄워보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서양식 배의 구조와 기동 방식을 보고 어린 표트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러시아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인식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발트해, 흑해 이쪽 모두 진출이 막혀 있어서 사실상 해군이 존재하지 않았고 러시아 선박 기술이 유럽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었습니다. 표트르는 배를 복원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러시아가 유럽 강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양 진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깨닫게 되었고, 이 경험은 훗날 러시아 해군 창설과 서방식 조선술 도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표트르는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답답해하는 왕이었습니다. 고전 신학 공부보다 직접 손에 흙을 묻히고 몸으로 부딪히는 걸 더 좋아했죠. 어린 시절부터 목공, 대장간 일, 작은 배를 고쳐 띄워보는 같이 배우는 방식이 늘 같았는데, 표트르는 보고 듣는 공부가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깨닫는 실습형 학습자였고, 이 스타일이 왕이 된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잘 또 하나 있는데, 표트르의 개혁이 좀 무식하다, 그냥 막 밀어붙인다, 이거를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조선도 배를 고쳐보려고 여러 번 새배도 만들어보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왕이 배를 볼 줄을 몰라요. 아,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왕이라도 뭐라 그러겠어요. 배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데. 근데 이거를 정말 공법을 알고 뭐 이런 걸 알면 원래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 이런 해법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란 말이야 하고 집어 던지는 거하고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하고 집어 던지는 건 완전히 다른데, 방법을 찾으란 말이야 하고 집어 던지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범선을 만드는 이런 경험, 표트르가 직접 군대 놀이를 해본 경험, 이것이 표트르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그냥 무자비한 개혁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무자비한 개혁이 성공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트르가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실용적인 체험과 이제 무자비한 개혁을 병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개혁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표트르는 소형 범선을 수리해서 띄우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작은 배를 물 위에 띄워본 순간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강해지려면 언젠가는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넓은 땅을 가졌지만 바다로 향하는 길은 막혀 있었지요. 강 위를 건너는 작은 배를 바라보며 러시아의 미래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언젠가 러시아를 바꾸어야 한다는 첫 깨달음이었습니다. 궁정에서 밀려났지만 표트르는 그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키우는 시간으로 만들었죠. 이 시기가 표트르를 어린 왕자에서 통치자로 성장시키는 준비기였습니다. 표트르는 모의 군사놀이를 계속 발전시켜서 실제 군대 훈련 방식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장난감 총과 나무칼로 하던 놀이가 점차 서구식 전술, 지휘훈련을 흉내내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어요. 이 군사놀이 조직은 훗날 세메노프스키, 프레오브라젠스키 연대로 성장했고, 이 두 부대는 훗날 러시아 정규군의 핵심 근위대가 되어 표트르의 개혁과 전쟁을 직접 이끌게 됩니다. 즉, 이 시기의 놀이는 러시아 군제혁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표트르는 권력 중심에서 멀어졌지만 오히려 조정 밖에서 외국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독일인 거주지를 통해 사귄 장교, 기술자, 의사, 장인들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훗날 러시아 개혁의 브레인 그룹이 됩니다. 즉, 표트르식 개혁의 실무 참모자가 되죠. 표트르의 이 외국인 인맥은 나중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바꾸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을 잘 활용했던 것이 표트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표트루의 유배 생활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표트루 대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맞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던 경쟁자였는데요. 지구영웅전 더 라이벌, 바로 그의 이복 누나 소피아 공주였습니다. 소피아는 차르 알렉세이의 첫 번째 왕비의 첫째 딸이었어요. 러시아 궁정 정치의 중심에서 자라난 인물입니다. 뛰어난 언변과 학식을 갖추었고 문학, 철학, 정치 담론에 능숙해서 일찌감치 여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권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공주는 결혼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공식 직함 없이 국가를 통치한 최초의 러시아의 여성 지도자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앞서 일어났던 궁정 쿠데타 기억나시죠? 표트르 지지파가 이반 5세를 죽였다는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소피아 공주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나라를 대신 다스린 것도 소피아였는데요. 당시 소피아는 어린 차르를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섭정 역할을 맡았습니다. 섭정은 군주가 어리거나 통치가 어려울 때 대신 정사를 맡는 지도자를 뜻하죠.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쿠데타의 결과로 실권이 소피아에게 넘어갔다는 점에서 소피아가 마크 설계자라는 이야기가 꽤 설득력 있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직접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택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은 나의 앞에 세우고 권력은 내가 행사한다. 약한 이복형 이방과 어린 표트루를 2인 공동 짜르로 만들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자신은 섭정으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보야르, 근위대 스트렐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연합정치를 구사했죠. 결과적으로 소피아는 7년간 사실상의 러시아의 통치자가 됩니다. 두 사람은 출생의 출발부터가 달랐고요. 통치 기반도 달랐습니다. 표트르는 서구식 군사력과 실용교육을 추진했고 소피아는 귀족 정치, 궁정 중심의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권력 스타일도 표트르는 자기가 직접 하고 밀어붙이는 걸 좋아했고요. 소피아는 협상과 연합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운영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표트르는 유럽과 경쟁하고 변화하며 확장하는 것을 지향했어요. 소피아는 전통적이죠. 러시아 중심의 보수적인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성향도 달라요. 표트르는 현장형이고 행동파 리더입니다. 소피아는 정제된 지식인형 리더였다고 합니다. 소피아가 궁정을 통한 정치력과 연합 통치를 강점으로 삼았다면 표트르는 군사력, 기술, 실전 개혁으로 승부하려고 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 갈 수 없는 사이였죠. 자, 그런데 소피아의 통치는 크림반도 타타르 원정 실패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687년, 1689년 두 번의 원정에서 모두 참패를 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의 명분, 성과 모두 얻지 못하게 되고요. 또 근위대가 불만이 차기 시작합니다. 얘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별 건수만 있으면 기분 나빠해.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불만 세력이 원래 그렇지 귀족들, 근위대가 불평이 폭발하게 됩니다. 러시아 조정에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됩니다. 소피아도 결국 능력 없는 통치자 아니냐.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요즘은 이런 말 했다면 큰일 났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성에 대해서는 늘 편견이 있잖아요. 그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여성은 경영은 잘해도 전쟁은 못한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내내 내려오는 편견이니까. 그리고 사실 표트르가 키가 190, 그리고 초상화 보면 이렇게 왕이라서 일부러 잘생겨 그린 게 아니고요. 진짜 아이돌 뺨치게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잘생겨, 허우대 멀쩡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제가 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나인 소피아가 이걸 몰랐겠냐고요. 흔들리는 권력을 다잡기 위해서 또 한 번 스트렐치를 동원합니다. 아니, 하려고 했어요. 아니,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표트로는 이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고 결단을 내립니다. 1689년에 표트로는 어머니 나탈리아와 측근 세력을 규합해서 소피아와 정면 대치에 나섭니다. 표트로는 군사력을 장악하고 소피아가 있는 크렘린으로 진군합니다. 귀족 중 상당수가 표트르 편에 서게 되어 결국 권력의 저울이 표트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마침내 섭정 권한을 박탈당하고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수도원에 유폐됩니다. 당시 공식 기록에는 소피아가 반역을 모의했다, 아까 스트렐치 동원하려고 했다가 명분이었지만 후대 연구자들은 정치적 제거 성격이 컸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민심이 표트르 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원으로 밀려난 소피아는 이후 다시는 정치 무대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1698년 스트렐치 반란 사건 이후에 표트르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권력 재부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소피아를 더욱 엄격히 격리시켰습니다. 그래도 살해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표트르의 권력이 완전치 않았고 이반 5세도 자연사 할 때까지는 공동 통치자로 뒀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가 동로마 제국의 후예다라고 했는데 동방정교회가 살인은 범죄라고 해서 정적이라도 살인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어떤 정적도 대부분 수도원 유폐를 시켰어요. 제일 심한 형벌이 눈을 빼서 유폐시키는 건데요. 차마 공식적으로 못 죽이니까 눈을 뺀 다음에 치료를 안 해주고 뺑글뺑글 돌려요. 그래서 병사하게 만드는 게 제일 악질적인 방법이었는데 아무튼 공개적으로는 정치범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소피아는 생명을 건졌지만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수도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피아는 러시아 역사에서 왕이 아닌데 나라를 통치한 최초의 여성 통치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미래는 두 길 중 하나였어요. 전통을 지키며 안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러시아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괜찮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표트르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제 진짜 표트르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소피아가 물러나고 표트르는 이제야 비로소 이름뿐인 왕에서 진짜 통치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표트르는 단지 권력을 되찾는 것에 만족할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눈은 이미 러시아 밖, 더 넓은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689년 소피아를 축출한 뒤에 표트르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이복형 이방과 공동 통치 체제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정 주도권이 표트르에게 넘어옵니다. 하지만 이때 표트르는 아직 완전히 나라를 장악한 절대군주는 아니었죠. 정치 중심에 서기보다는 여전히 외곽에서 자기 방식대로 군사, 조직훈련, 기술, 외국인들과의 교류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러시아를 어떻게 바꿀까를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1694년에 어머니 나탈리아가 사망합니다. 표트르는 비로소 더 이상 견제 없이 독자적 통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죠. 여기에 1696년에 명목상의 공동차르였던 이복형 이반 5세가 사망하면서 표트르는 러시아의 유일한 차르가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가려지지 않는 온전한 권력과 이름을 가진 통치자가 되죠. 이때부터 표트르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 러시아를 근본부터 바꾸는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표트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과 경쟁하려면 군대만 강해서는 안 된다. 해군이 강해지려면 항해술을 더 배워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조선 기술도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없으면 러시아는 육지만 넓은 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러시아가 유일하게 바다와 맞닿아 있는 북쪽은
항상 얼어 있어서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바다로 나가는 길목마다 강력한 적이 버티고 있습니다. 발트해는 스웨덴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흑해는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표트르가 먼저 노린 곳은 흑해로 나가는 관문 아조프였습니다. 아조프 요새는 오스만이 지키고 있었고 이곳을 뚫어야 러시아가 흑해에 닿을 수 있었어요. 즉 이 전쟁은 아조프 요새를 차지한다는 땅 욕심이 아니라 러시아의 미래, 진로를 바꾸는 전쟁이었죠. 1695년에 표트르는 의욕적으로 아조프를 공격했지만 결과는 대실패로 끝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육군 중심으로 사고했고 바다 전투 경험도 없었어요. 제일 큰 게 이제 보급이었는데 오스만군은 바다를 통해서 보급과 지원을 자유롭게 받았고 정작 러시아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보급품은 딸리고 굶주리다 보니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실패는 표트르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군 없는 나라 러시아의 현실을 통렬하게 깨닫게 되죠. 표트르가 이 실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배를 만들자, 해군을 만들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국가 해군이 창설이 됩니다. 표트르는 배 설계부터 인력 구성까지 직접 관여했고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선박 제작 기술자를 모아서 조선소로 보냈습니다. 젊은 귀족들, 보야르의 자제에게도 강제로 해군 기술과 항해술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유럽을 받으라 이거죠. 그냥 부모님 덕에 놀고 먹지 말고. 당연히 귀족들이 투덜댑니다. 그러자 표트르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배울 것은 가문이 아니라 기술이다. 새로 만든 배와 외국인 기술자, 조선 장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1696년에 러시아는 다시 아조프를 향해 출정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달랐어요. 러시아 해군이 바닷길을 차단해서 오스만군의 보급을 막습니다. 육군과 해군이 협력해서 결국 아조프 요새를 함락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로 나가는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작지만 러시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승리였어요. 1696년에 표트르는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러시아는 해군이 있어야 된다. 왜? 바다가 이제 생겼잖아. 저걸 어떻게 놔두니? 이렇게 돼서 러시아는 이때부터 해양 국가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승리로 표트르는 또 하나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바다 있어, 배 만들어, 해군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부실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럽으로 가서 직접 배우자. 자, 이제부터 표트르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표트르의 유럽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아조프에서의 승리 이후에 표트르는 더 이상 책이나 외국인 기술자에게 듣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배우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짜르가 직접 해외로 나간다는 전례 없는, 이게 뭐 짜르만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건 정말 전례가 없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697년에 표트르는 약 200여 명이 넘는 사절단을 서유럽으로 파견했습니다. 이 사절단은 주로 러시아의 젊은 귀족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여행은 겉으로는 오스만과의 동맹 확보를 위한 어떤 외교적 행사였지만 실제 표트르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유럽의 앞선 기술과 문화를 통째로 배우자. 그는 군사, 조선, 항해술, 과학기술, 무기, 행정 시스템까지 유럽이 가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러시아에 가져오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또는 놀라운 점은 자신이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얼굴을 감추고 평민 신분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표트르 미하일로프 상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떠났어요. 이거는 정말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표트르는 현장에 섞여서 왕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자신이 직접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절단의 첫 번째 행선지는 조선 산업의 중심이었던 네덜란드였어요. 이 조선 해운업이라는 게 사실 국가의 흥망을 위해서는 육로로만 확장하면은 이 운송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로로 확장을 해야 자원도 가져오고 이 경제 부흥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바다, 조선업을 배워야 한다 하니까 네덜란드로 가게 되죠. 표트르는
100% 진짜 노동자로 노동자 팀을 이끄는 군인 정도의 신분으로 조선소에 들어가서 배 만드는 기술을 자기가 직접 목공을 하면서 몸으로 익혔습니다. 나무 다듬고 선체 골격 만드는 법, 돛대 설치하는 법, 배 설계하는 법 이런 걸 정말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한 얘기죠. 나중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니까 으악! 함께 망치를 하던 그 사람이 러시아 짜르라고 이래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표트르는 여기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에요. 조선소의 작업 방식, 시간 관리, 임금 체계, 기술학교, 조직 시스템까지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을 통째로 관찰하고 메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표트르 얘기 보면 맨날 밀어붙여 집어 던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이게 나라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까 이렇구나. 이런 거라면 우리가 밀어붙였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걸 알고 하니까 집어 던질 수 있는 거지. 아무데나 집어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이 이 유럽 비밀 여행의 진짜 목적이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좌우간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거기다가 표트르는 좋은 집이나 자택에 머물지 않고 꼭 일반인이 사는 하숙집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에 가서는 이젠 정말 다 아는데도 포병 부사관으로 또 변장을 해가지고 대포 조작 기술까지 익혔다고 합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임팩트 있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전쟁이 이 대북방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를 당시에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방어 대기하는 사이에 벌써 공격 대응을 만들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북쪽 분대까지도 완전히 허물어지는데 표트르 대제가 키워놨던 최강 근위대 연대는 반격을 하려고도 했어요. 그러나